네, 연일 거듭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내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게 편성됐습니다. 반면 통일 예산은 줄어서 냉랭한 남북 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또 일본과 중국도 군비를 증강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 학원 교수 그리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년 국방 예산 올해보다 한 4%가 늘었다고 합니다. 40조 원을 처음 넘게 되는 건데 국방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남북 관계 이렇게 냉랭해진 것을 좀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은 거죠, 지금.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또 제5차 핵실험이라든가 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이런 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생이 좀 지장을 받더라도 일단 안보가 없으면 민생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몇 번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 국방 예산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이 안보 경계 태세 이걸 강화하기 위한 그 조치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럼 40조 원을 너무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또 있긴 하겠지만은 4%가 인상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전에 그 인상 폭과 비교해서 좀 큰 편인가요, 이번 4%가?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내년도 3.7%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방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국방비를 그러면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좀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구축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100%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3,795억 원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 40.5%가 증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죠. 이것도 상당히 3,030억 원이 책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막가파식으로 좀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남 도발을 자행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자 하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을 방지하려면 똑같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아랑곳 없이 줄기차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핵 개발은 절대 않겠다. 평화적인 걸 위해서. 그리고 안 하겠는 차선책으로는 그 미사일이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건 핵미사일이에요. 보통 미사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책입니다. 물론 100% 보장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차선책이라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 하층 방어, 뭐 중고도 방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15km에서 40km 정도의 고도. 지금 미군이 핫 이슈가 되는 게 사드인데 사드는 40km, 150km 정도더라고요. 이것도 다 KAMD는 15에서 40km인데 40km에서 150km는 미국 체제. 그래서 아무튼 한미가 연합해서 정말로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저고도에서부터 고고도까지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사실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거에서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막는다, 북한의 어떤 공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사드도 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확한 구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고도의 차이인가요? 15km에서 40km까지 우리 가지고 있는 게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라크전 때 성능 발휘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중고도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군은 40km에서 150km까지
능력이 있으니 그래 합쳐가지고 자정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겠다. 이런 보관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내년도 국방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 거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많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예산도 좀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이것도 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 영공 방위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대전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국방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증액을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증액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 양상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방위 산업이 사실 물 먹는 하마라고는 얘기는 하잖아요. 예, 사실 예. KF 사업은 8조 원이에요. 국민들은 8조 원이면 감이 안 잡힐 거예요. 네. 이런 거를 계속 사와야 된다고. 언제까지 사올 거냐. 예.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했으니 우리가 개발하자. 그래서 이거는 자주국방과 향후 수출을 겨냥해서 우리 후진들을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데 큰 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투태라고 하자.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산 분야별로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는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단순히 지금도 지금이지만 미래를 위해 차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가장 이번에 보니까 많이 금액이 편성된 게 사병들의 봉급 인상이 또 꽤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봉급이 한 분석을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예. 옛날 같으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즘 병사들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10% 예. 봉급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19만 5,800원이 걸렸던데 네. 자주간 어떤 상황에 가도 우리가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이 싸워서 이기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요즘 신세대들은 특히 한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귀엽게 키웠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그 사람들도 사기를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는 크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 생활관에 에어컨을 또 설치하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복지 부분에서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에어컨인데 금년이 상당히 무덥지 네. 않았습니까? 군인들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요, 사실. 예. 일당백의 의지로 버텼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50억 원을 전기료를 배정을 해서 예. 전 막사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 상당히 사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짜증 나면 후임자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하계 전투복을 추가로 지급한다거나 예. 또 군 장병들이 외출할 때 뭐 외출 가방을 들고 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예. 누가 봐도 좀 의젓하게 예.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가 되겠죠. 그런 네네. 것들이 급식, 네. 많이 배정이 된 거죠. 네네. 또 급식비도 올라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급식비도 일단은 뭐 조금 아까 문 박사께서는 잠을 자야지만 뭐 전투력이 향상된다 하는데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죠. 먹고 자는 거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양질의 식사를 해야지만 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고 방위 태세도 강화될 거니까 이 급식비, 이 퀄리티, 질을 개선하는 거 이런 데도 배정된 것으로. 지금 뭐 자녀분들 군에 보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생활이 좀 나아진다니까 뭐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무엇보다 방점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의 사기를 좀 돋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병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 부모들이 야 우리 군대 생활 때 그렇게 안 했다 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현 상황에 맞추어서 정신력도 중요하고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북한군과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그 군 국방비 이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는지 좀 그러니까 비교 좀 해주세요. 북한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의할 게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그 실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이 통상적으로 뭐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4월경에 최고인민회의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전년도 나름대로 추진한 사업을 총화하고 평가하고 네. 우리식으로 평가죠. 그리고 익년도 사업의 계획,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예산 결산입니다. 네. 예산 결산 보면은 사회문화시책비니 민민비니 군사비니 쭉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 대략 북한의 국가 예산 총액의 15% 내외가 군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15%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하고 예. 이제 화폐 단위가 좀 달라서 감을 정확히 비교가 하기는 쉽지 않은데 대강 우리 돈으로 하면 연 1조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나라가 4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40분의 1 정도 많이 차이 나죠. 근데 그 예. 화폐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네. 북한하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제 국방비를 많이 투자하는 게죠.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우리 국방비 돈을 잘 써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데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가야 돼요. 그 위협축 쟤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미리 예측하고 그쪽으로 이제 국방비를 집중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방비, 북한의 국방비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통일부에 근무할 때 이 판문점에 가면은 남북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남측, 북측 연락관끼리 서로 이제 만나는데 네. 북측 연락관이 가장 선호한 게 지폴라이터였습니다. 아치포라이터. 네. 예. 그 지폴라이터를 우리 측한테 좀 구해달라. 선물 좀 해달라. 예. 그래갖고 구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폴라이터를 갖고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담배도 피고 그랬는데 예.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폴라이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묵묵부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폴라이터에 들어가는 기름까지도 북한 당국이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50% 정도라 했는데 예. 모든 것이 지금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핵 경제 병진 노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마음 먹은 대로 전체 예산이 50%가 아니라 70%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예. 투입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일단은 내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4%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증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화와 협상 테이블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베스트 파릿이죠. 그야말로 정말 대화를 하면은 예. 국방비를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네. 프로세스 박 대통령께서 했는데 지금 북한은 가장 중요한 게 적화 통일하고 그다음에 그 체제 유지예요. 체제 유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체제 결속을 위해서 그 선대와의 차별화. 자기 김정은 시대는 이렇다 이렇게 한다.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화 뭐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하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특히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대화도 여러 번 제의했지만 안 되고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을 거기다 가장 현존한 위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SLBM이거든요. 이게 핵무기 물속에 감추겠다는 건데 거기까지 하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답답한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자기 체제 유지에서 그냥 우상화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SLBM 하고 발사하고 성공한 축하하는 거 보세요. 온 방에 알린다고.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제 동북아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는 대화 같이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제 국방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을 차지하고 어떤 우리 안보 위기 상황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모아지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부실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 일부 좀 깎였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좀 국회 문턱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올해는 안보 상황이 갈수록 위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젠가 그저께 그 국회에서도 이제 SLBM 방어를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예. 정도로 이제 국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네. 아무리 예산이 통과가 잘 되더라도 잘 써야죠. 효과적으로. 네, 사실 이렇게 국방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것도 방산비리 이야기입니다. 네. 이 방산비리 사업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방위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다품종 네, 소량 생산이요. 네. 소량 예를 군함을 예를 들게요. 네. 첫 번째는 한 척을 만들어요. 그것이 성능이 오케이 되면 2 내지 3척 만들어요. 그러면 이 2척, 3척 만들어가 수익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국가 방위를 위해서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 기업은 돈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정책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2척, 3척 만드는데 모든 사람을 경쟁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경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원가 부풀리기 뭐 각종 이상한 그 편법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화 계열화 그래서 2006년까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기업은 그 정해줬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막 그 경쟁을 무한 경쟁시키니까 내가 이 사람을 수의계약 비슷하게 하면은 내가 의심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를 형성해서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한 개 만드는데 이걸 경쟁시켜 능력도 안 되는 사람. 그래 계속 거기서부터 거짓말 원가 부풀리 그게 거기서부터 모든 비리가 시작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중심을 잘 잡고 경쟁시킬 건 경쟁시키고 경쟁시키지 않을 거는 이 품질을 우선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네, 네. 어떤 때는 파지티브 컨트롤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나라가 어쨌든 국방 관련해서는 분명한 어떤 신념을 갖고 좀 챙겨갈 필요가 있을 텐데 방산 비리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좀 신뢰도가 답답하죠. 떨어지는 모든 부분이 거기서 신뢰가 깨지니까 요즘 뭐 국방에서 뭐 무기를 산다 해도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산도 다른데 옛날 같으면 아유 군인들 고생해 예. 정말 밀어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의심을 받는데 예. 특히 이제 우리 언론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방산 비리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업의 전체 예산을 비리라 한다. 1조 원 비리 그래요. 근데 거기서 불과 몇백 때로는 수천 이렇게 비리한 사람이 10중 하나 둘 99%는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예. 그게 얘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 4대강 사업에 22조 들었잖아요. 22조 들었는데 그걸 비리라 하면 22조 비리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습니까? 사업비 전체 규모로 네. 얘기를 한다 이 그거를 말씀이죠? 전체 규모로 하니까 예. 지난번에 방산비리 했을 때도 야 1조 원 비리야. 이 도둑놈들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다. 작은 금액이어도 안보 문제에서는 그건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 물론. 그것이 네네. 단초를 제공한 거지만은 예, 예.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선량하고 잘하는데 예. 그렇게 합쳐서 간다 이거죠. 이만큼 어쨌든 국방 안보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꽤 큰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중요한 게 40조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니까 또 북한의 위협도 높아지니까 점점 군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앞서서도 얼마 전에도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SLBM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 핵 추진 잠수함 얘기 나올 때 그랬군요. 그 주변 국가와 그 국방비 그 군비 경쟁이 좀 커질 거다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제 국방 예산을 예. 대폭 증액을 하니까 일본 예. 같은 경우도 지금 증액을 하고 있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반도 이해 관련 국가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군비 경쟁 조짐이 보이는데 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정황. 우리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추세도 추세지만은 만에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 네. 우리가 염두에 둬갖고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좀 감내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좀 더 차원에서, 예. 많이 좀 더 네. 가능하면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네. 우리 자주 국방력을 좀 확대하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국민의 복지와 사기를 생각하는 정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군비 경쟁의 촉발자가 누구냐 이거죠. 북한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육자이듬 틀내에서 우리는 모범생으로 핵 개발도 안 하고 잘 지켜왔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그걸 저지하겠다 핵 개발을 못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그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SMBM 개발해가지고 숨어서 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 뒤통수에다 대고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변국에서 반발한다, 뭐 이런 뭐 여론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여기 칼 대고 있는데 그 강대국에다가 나 칼 피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형국이라. 네. 그러면 안 된다. 국민들은 저지간 우리가 군인들이 몸 바쳐서로 방어해주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군을 택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본도 이번에 국방 예산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차차 알아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군국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보통 국가화. 로 좀 나아가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의 전범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GNP도 1% 이내의 방위비 책정을 하고 군대도 보유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위대 같은 경우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방어에만 치중하라 해서 전수방위 그 체제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동북아의 정황이 상당히 좀 미묘하게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때문에 미묘하게 돌아가니까 미일 동맹이 좀 강화되는 쪽으로 있고 또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년 같은 경우도 나타난 게 5.3% 정도 이제 방위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으로부터 날아올지도 모르는 중장거리 미사일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요격하기 위한 그런 그 비용이라든가 또는 수륙 양용차 도입 비용 그리고 중국과 지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기 위한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일본 방위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역시 지금 또 뭐 강한 군대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번에 지난해 말이었죠. 전략 지원 부대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자, 지금은 세계는 핵전쟁을 저지하고 억제하고 있는 자리매김한 게 SLBM이에요. 사실은 숨어서 겨냥하고 있거든요, 상대를. 그래서 중국도 지금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데 그 성능 개선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지금이 미사일 부대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정보전 이런 거예요. 사이버전 같은 경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명실공히 미국이 그동안에 태평양의 질서를 주도해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태평양에서 우리도 이제 위치를 차지하겠다, G2로서. 그래서 지금 계속 군사적으로 강화하면서 그거 말 안 들으면은 경제적으로 싹 또 이 방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미사일 부대가 주로 전략 부대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G20 안 그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 지원 부대를 좀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일종의 뭐 시그널이 아닐까요? 과시하는 거죠. 너희들 뭐 우리가 뭐 동의를 안 한다고 따라올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항상 이런 대의적으로도 대내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따라와라. 뭐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9월 4일에서 9월 5일까지 항저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시진핑이 지금 터키 사태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자기가 자리를 비울 경우 어떤 뭐 정변이라든가 쿠데타 같은 것이 또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찬탈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감도 있고 또 이 터키 사태를 보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상당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략 지원부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자기가 내가 군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군에 대한 과시라든가 또 정변을 시도하려는 세력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주변국에게도 어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한 파장이 있죠.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중국과 지금 미국이 이른바 G2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기가 맹주다. 그러니까 미국과 필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다가 강화함으로 인해서 관련국들이 중국을 볼 때 시각을 바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맹주로서 자처할 수 있는 또 유사시에 미국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동북아 정세의 모든 국가들의 군비를 다 증강시키고 좀 긴장 국면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 같은 경우는 핵 경제 병진 노선 아닙니까? 핵과 경제를 어떻게 병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막가파 정권이니까 그래서 자기네 인민들에게 우리는 비록 지금 배가 고프고 좀 어렵지만은 봐라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이 벌벌 떨지 않느냐 그래서 체제 결속을 과시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역시 일단 유사시에 대비해서 옛날에 그 베제티우스라는 이 전략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전쟁에 대비하라.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크나큰 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정도 한번 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북한의 5번째 교역 대상국이자 밀가루 최대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그 비자 면제 협정을 좀 파기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요거는 어떤 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전 세계적인 추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 대북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거의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도 작년의 경우 이제 러시아의 관계에서 좀 세계적인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예. 아마 러시아의 뭐 간접적인 그걸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크라이나도 이제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는 대북 제재, 우리도 무언가 모양새를 내줘야 된다 하는 그 표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물론 비자 면제 협정을 취소했다 하는 것이 큰 거는 아닐지 몰라도 사실은 북한에게 어느 정도 타격은 갈 것으로 저도 그렇게. 당장 식량 수입 같은 거 밀가루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도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주변국에서 이렇게 북한을 좀 쪼여가는 어떤 모양새가 나온다면 북한은 더 강하게 좀 도발을 하거나 어떤 좀 과한 액션들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남한이 참 어렵습니다. 예. 대화를 시도해야지. 네. 또 그들은 이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인권법이라 이런 찬성하면 그거를 빌미해가지고 또 도발을 하지. 이 양쪽을 다 챙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통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지난달 처형이 됐고 또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지난달 중순부터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으로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크게 우리가 북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뭐 처형이 됐다든가 이것은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나름대로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 자기한테 조금 거슬리면은 통치자로서 살 수 있는 거고 예. 두 번째 김영철이가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정권이라는 것은 이 혁명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저 처형당한 장성택의 경우도 혁명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예. 또 제3인자라고 볼 수 있는 최용해의 경우도 혁명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혁명화 교육을 받는 것은 김정은이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실세들을 길들이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김영철이가 대남 담당 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뭐 도발 총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발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아끼는 실세들을 지속적으로 길들이기 차원에서 혁명화 교육을 보내는 것이다. 좀 있으면 또 다시 복귀가 될 겁니다. 별도 하나 더 붙였다가 하나 뗐다 그러죠. 견장 정치죠. 네. 그럼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처음에 이제 혁명화 교육을 보내고 막 이런 의도는 어떻게 따라오라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걸까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뭐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혁명화 교육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남 정책을 이렇게 했을 때 좀 갔다 오면 강경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네, 아마 제가 이것은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예. 첩보 차원에서 김영철이가 한동안 지난달까지만 해도 적어도 북한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김 대장을 찾아가라. 네. 이럴 정도로 위세를 떨쳤는데 아마 이런 것이 김정은에게도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네. 기고만장하지 말고 너는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준 거니까 가서 스스로 자성을 하라, 반성을 하라 하는 차원에서 혁명화 교육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뭐 충성 경쟁 같은 식으로 이렇게 좀 모아지게 되면 우리 쪽으로 남쪽으로 대남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높여 나가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날까?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천안함 사건이 있으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이나 했습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들이 어떤 군이 수세에 몰리고 하니까 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예. 아마 또 다른 해상 도발이나 국지 도발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네. 이런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도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 같은 경우는 70이 넘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을 그렇게 한번 혁명화 교육 갔다 오게 되면은 어떻게 복귀해서 어떻게 제 역할들을 할 수 네, 있게끔
열어는 주나요? 예, 혁명화 교육이라는 게 네. 제가 조금 아까 자성의 계기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내각 총리인 박봉주 같은 경우도 한동안 잘 나가다가 혁명화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선대인 김정일로부터 그런 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실세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혁명화 교육을 통해서 완전한 내 친정체를 구축해야 된다는 네. 그런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영철 곧 복귀될 것 같고. 네, 스스로 이렇게 견제를 좀 시키는 어떤 그렇죠. 그리고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군요. 위화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실세들 간에 누구를 혁명화 교육을 보내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 나도 잘못하면 저기 가까울 수 가겠구나. 있겠구나. 그러니까 위화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이제 바뀌면서 좀 연령대 좀 낮춰가고 뭐 새로 인물을 좀 뽑고 이런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아직은 좀 그래도 좀 연령대들이 다들 아직 있네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바뀐 거죠. 예를 네. 들어서 군 부문의 네. 사단장, 군단장급은 한 70% 정도가 교체된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네. 당 정에도 이 젊은 세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80대, 90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혁명 일선에서 물러나고 40대, 50대로 축원율이 한 50% 정도는 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교 교수, 대학원 교수, 그리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